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지금은 구정 연휴 중이라서 이번 시간에는 북한 택리지의 그 새로운 북한 지역을 소개하기보다는 작년에 제가 추석 연휴 때 스위스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그 스위스 갔던 여행을 한번 회고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스위스에 갔던 때는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12박 14일이었습니다. 스위스 그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그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쪽 아래쪽에 알프스 산맥 영향권에 있고요. 주리라든가 베른, 그 다음에 이제 제네바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요 간선도로하고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간 동안에 관광지라든가 또 어떤 그런 데보다는 주로 전반적으로 스위스 평소에 이제 궁금했던데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모습을 한번 구경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측에 생모리스 지역, 그 다음에 아래쪽에 루가노 지역, 그 다음에 쭈리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바셀하고 이제 베른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제네바 지역, 그 다음에 로잔 지역, 또 이제 이제 관광지로는 인터라켓을 비롯한 융프라우호 거기 그쪽하고 체르마트 쪽, 마테오른 그런 쪽을 이제 골고루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여행한 그런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소는 보통 이제 동부, 중부, 서부로 나눠서 그렇게 제가 여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항에 갔을 때 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대한항공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주로 이제 국적선사를 이용하는데요. 비용은 좀 다소 비싸지만은 좀 서비스도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입국하고 출국 시간이 좀 용이해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건 이제 기내에서 이제 여행 책자를 보던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미리 준비를 철저하기보다는 현지에 가서 그때 이제 익히고, 또 비행기에서 지리도 익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비행기는 이제 껌껌해지니까 아이패드 같은 데를 통해서 이북으로 읽어보면은 좀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행 시간 한 11시간 정도 됐었는데, 공항에 이제 내리자마자 여행 책자 보니까 스위스 트래블 패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중교통 여행권을 구입을 하면은 이제 스위스 지역 어디든지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그게 편리했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나오면은 이제 트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판기가 있어서 스위스 프랑이 미처 없다 보니까 이제 카드로도 근데 결제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긴 트램인데, 저는 이제 대중교통 같은 걸 이용하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항 근처에 이제 비즈니스 호텔에 묵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로 이제 취리역을 가봤는데, 취리역이 비교적 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첫날은 탐색전으로 이렇게 한번 공항에서부터 숙소, 그 다음에 시내까지 가봤고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이 1차는 아까 소개한 동남부 생모리츠, 쿠어 이런 쪽을 가게 됐는데요. 이제 스위스 여행 관광지 보면 스위스 트래블 시스템 맵 해가지고 요게 나와 있는데, 요런 책자예요. 그런데 아주 지도가 상세하게 전역이 다 나와 있고, 들고 다니기도 편리해서 요걸 가지고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가령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한다면, 제가 취리에서 쿠어, 생모리츠 이렇게 가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쿠어는 이제 중간 이제 기착지이고, 생모리츠는 이제 이쪽 동남부 하단 쪽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화살표 표시가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취리에서 이제 가는데, 취리그에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호수가 좀 넓은데, 이제 이 호수가 뭐 이만한 호수보다 더 큰 게, 예를 들어 레마노하고 뭐 이쪽에 보덴 호수, 더 큰 호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스는 이쪽에 알프스 산지지만은 바다 구역은 못해도 호수가 많아서 오히려 수변 생활에 익숙한 편이었습니다. 물도 아주 잔잔하고 그래가지고, 강물처럼 뭐 빨리 흐르는 그런 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쿠어로 가는 전형적인 이제 이런 스위스 스위스 야외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제 중간 경유진 쿠어인데, 뭐 여기도 이제 교통의 요충지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품격이 있고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풍겼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서든 이런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생모리스로 가는 그런 철로는 알프스 산맥을 갖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단하는 그런 그러니까 세로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골짜기 사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알프스의 산맥과 높이를 깊이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철로였습니다. 절묘하게 산 흉턱을 깎아내서 설치한 철로를 지나치는 것만으로도 좀처럼 구경하기 어려운 비경을 엿보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열차를 요 열차는 베르니나 이런 익스프레스라고 하는데, 생모리츠는 이제 여기 도착한 생모리츠는 해발이 한 1700m 정도 되고요. 산정 호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고급 휴양지였고, 큰 바위설산도 있어가지고 아주 뭐 차원이 다른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기 이제 관광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취리를 돌아와서 이제 시내 중심부를 구경했습니다. 저는 이제 취리 같은 데는 이제 도착했으면 거기는 이제 숙소를 주로 이제 정했기 때문에 오다 가다가 또 이제 나중에 출고할 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제 취리만 따로 이렇게 날은 할애하지 않고 그날 딴 데 갔다가 돌아오거나 할 때 그때 이제 들러서 이제 봤죠. 그러니까 취리는 여기 취리 호수가 있으면은 양변가로 이제 구도시가 발달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강이 흐르고 있죠. 근데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물이 이제 호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호수에서 이 좁은 이제 강으로 갔다가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모습이죠. 요건 이제 리마트 강인가요? 뭐 그렇게 강 이름이 있는데 아주 너무 작아서 강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쪽 강변으로 해서 이제 강이 흘러서 이 강이 이제 아래 강에 지류하고 이제 베른에서 흐르는 아래 강과 합류해서 이제 라인 강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보다 이 강이 있으면은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습니다. 3일차 되는 날에는요, 중동남부, 루가노, 벨린초나, 이런 쪽을 갔습니다. 여기도, 오늘도 이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중동남부, 이탈리아 접경을 이루는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알프스 산맥의 지하로 관통하는 철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취리에서 2시간 40분이면 티체노 지역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당일치기로. 여기 보면은 이제 멀리 뒤쪽에 이쪽에 알프스 산맥이 나온 쪽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벨린초나 여기에서 내려가지고 여기가 이제 알프스 관문을 지키는 요새로서 군사 도시였는데 여기를 평지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한 4km 정도 걸어봤습니다. 쭉 한번 걸어보면은 이제 일대를 걸어보면 감이 나오는데요. 이제 멀리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알프스 산맥으로 한참 가다 보면은 호수가 2개가 나오는데 이쪽에 이제 루가노 호수, 그다음 루가노 호수가 아래쪽, 그다음 마조레 호수 이렇게 2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뭐 로카르노인가 그쪽이 있고, 그래서 이쪽 양쪽도 이게 산맥이 있는데 이쪽은 빠져나와야 이제 루가노 호수가 나오게 됐는데, 지금은 뭐 교통이 발달했지만 옛날 같은 데는 이 2군데가 이제 상당한 왕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루가노 보면은 뭐 이탈리아 간판도 있고 완전히 이탈리아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알프스산 지나면은 뭐 어떻게 알프스 같은 게 지나면은 완전히 공기도 지중해 그런 그 분위기더라고요. 공기에도 느낌이 따스하고 한 게. 이제 루가노 지역이고요. 루가노는 그 호수를 끼고 있는 그 산정도시였고요. 벨린초나가 좀 조용한 시골이었다면은 아주 시끌벅적한 이탈리아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루가노에서 루가노 호수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루가노 그 모습인데요. 갈 때는 그 주코하고 아스 골다우역을 거쳐가지고 뭐 취리호 호수하고 주코 호수를 구경할 수 있는데, 신기한 게 호수에 다리를 놓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관을 무척 중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호수가 많지만은 스위스 보면은 다리를 놓지 않다 보니까 시야는 무척 좋은데, 생활상은 빙빙 돌아가야 되니까 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가노 갔다가 올 때는 이제 차가 온대하고 바르게 이제 서쪽으로 우회해서 취리역으로 돌아가서 스위스 중동부 내륙 지역을 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여행 같은 게 장점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여기저기 구경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지리감각이 이제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취리로 가서는 다음날은 이제 베른 쪽으로 숙소를 옮겨서 스위스 중심부로 이제 가는 계획이었습니다. 다음날은 이제 바젤하고 베른 일정인데 4일차 일정인데요. 여기는 베른으로 가는 김에 중간에 바젤에 들렀다가, 바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바젤. 바젤은 독일과, 프랑스하고 적경을 잇는 국경도시로서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라인강이 지나가는데, 스위스와 이 독일이 원래 이제 라인강의 경계 역할을 하지만은, 바젤은 라인강을 넘어서 약간의 면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바젤의 무역관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여기 바젤시 청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바젤에서 베른을 갈 때는 이제 조금 이제 지리감각 있게서 시골 기차나 버스를 타고 이제 한번 움직여 봤어요. 그래서 시골 기차를 탔다가 시골 버스를 타고 또 다시 시골 기차를 타고 이제 바젤에서 이제 베른으로 갔는데, 이렇게 지방 시골 버스를 이렇게 제가 직접 탈 때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질을 익혔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어디 갈 때, 외국 갔을 때보다 그게 목표입니다. 어디 이렇게 시골 버스를 제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로 갔을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이 생기죠. 왜냐면 관광지 말고 저는 관광지 같은 데는 뭐 요즘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에도 막 잘 나오니까 그냥 평상적인 스위스 모습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겁니다. 버스 탔다, 기차 탔다 이런 시골 모습을 그대로 이제 느낄 수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관광지만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한적한 데로 돌아다니길 좋아합니다. 베른을 도착해서 이제 관광 안내소에 가서 이제 조그만 비닐백을 샀는데, 베른은 이제 곰이 상징입니다. 베른은 이제 호텔이 베른역 앞에 이제 호텔이 있는데 다락방 같아서 뭐 마음에 들고 역정 광장에 내려보였습니다. 베른은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아래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약간 이제 튀어나온데 거기에 이제 구시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품격이 있고 베른이 이제 스위스 수도라고 하는데 어느 관록이 좀 느껴졌습니다. 아, 5일차에는 체르마트로 가서 마트에 오른 전망대를 이제 봤습니다. 아침에 일찍 눈이 떴을 때, 계획을 바로 짤 때, 아침에 눈이 일찍 떠졌으면 이제 원거리를 가보겠다 해가지고,
알프스 마테오른사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6시 34분에 체르마트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번에 평소에 갔을 때 요번에 제일 궁금했던 게 알프스 가면서 한 게 책이라든지 봤을 때는 이 알프스 산맥이 감이 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관광지 같은 데는 뭐 나중에 뭐 유튜브로 볼 수 있지만은 도대체 알프스가 어떤 형식으로 이제 감각을 가져야 되느냐, 그게 저는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느낀 거는 알프스는 이제 산맥이 있지만은 이제 두 겹살 정도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하고 위쪽이 있는데, 위쪽에 융프라우 쪽이 있는 그런 산맥이 있다면, 아래쪽에 말하자면 이제 마테오른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이제 두툼한 골짜기가, 그러니까 융프라우 쪽에 있는 앞쪽 산맥하고 뒤쪽 산맥하고 그쪽에 또 골짜기가 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됐죠. 그래서 융프라우에서 이제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인데, 체르마트, 그러니까 그쪽 가는 마테오론 가는 게 이런 산악철도로 가는 게 있고 또 일반 철도로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갈 때는 이제 산악철도를 탔고 올 때는 그냥 이제 빠른 일반 열차를 탔는데, 일반 열차는 뭐 거의 터널이라서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된다 그러면 산악 기차를 타는 것이 이제 약간의 볼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체르마트에서 9시 30분, 50분에 도착해서 케이블 타고 이제 전망대 끝까지 갔는데, 그때 거기서 이제 알프스 연봉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저로서는 일생일대의 장관이었죠. 그래서 오후 1시 15분에 관람을 마치고 2시 13분에 체르마트를 출발해서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날이 좋아가지고 다 볼 수 있었던 것, 그게 좀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일차는 인터라케넬 거점으로 하는 융프라우로 갔는데, 여기서 이제 트레킹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날도 정말 잊지 못할 날이었습니다. 융프라우 가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철도로 가는 길인데, 그 정상에 공교롭게도 이제 시계가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구름이 끼어가지고 뭐 볼 수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올라갔더니 라면이나 끓여 먹고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마테오른 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뭐 실망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바로 아래쪽 내려와서 클라인의 샤이덱 역인가 하는 데서 그 아래쪽을 걸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라우터 브루넨 역이라는 데까지 꽤 많이 걸었는데, 마테오른 이제 뭐 산정상은 맞지만 정말 알프스 트레킹의 진면목을 한번 경험했다 할까, 아마 평생에 한번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았어요. 마테오른 같은 데는 이제 황량한 돌산 같은 모습이었는데, 융프라우도 돌산, 완전 통바위 산이지만 그 앞에는 이제 흑산이라서 초지가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설산과 녹지가 종련되어 있는 게 너무 아름답고 신기했습니다. 이제 아래쪽 저녁 7시나 되어가지고 라우터 브루넨에 여기 도착했는데, 그 아래쪽에 슈타우바흐 폭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이제 폭포가 비산하는데, 뭐 물줄기가 없죠. 공중에서 다 이제 날아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날 뭐 하루 종일 걸었지만은 설산, 눈산에서 목장길도 나오고 산림욕도 하고 주택가까지 내려오면서 완전히 알프스 트레킹에 취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지루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경관에 치어보기는 아주 전에 없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7일차는 이제 베른에서
제네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서남단인데 베른에서 이제 로잔을 거쳐서 이제 철로를 갔는데 멀리서 알프스 연봉이 이어지는 것이 아주 멋졌고요. 로마는 갖고 와서는 이제 레마노스가 더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네바에 이제 도착을 해서는 숙소가 그 제네바 공항 쪽에 있는 데인데 뭐 버스를 타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지리에 자신이 있으니까 버스도 뭐 다 보고 갈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 근데 숙소에 이제 그 집 맡기고 다시 나와서 이제 레마노스 보면 그 분수 큰 게 이제 아주 유명하고요. 또 이제 자연스럽게 제네바 이제 시내를 걸었는데, 제네바는 스위스라기보다는 프랑스 같았어요. 거의 뭐 프랑스 영토에 둘러싸여 있기도 하고요. 뭐 시끌벅걸한 프랑스 말을 하는 것이 조용하고 깨끗한 스위스 이미지와는 좀 달라 보였습니다. 여기는 그 루소의 박물관도 있는데 그날 이제 그 수리 중이라서 이제 열지는 않았고, 이날은 이제 그 전날하고 전전날은 많이 걸었기 때문에 제네바에서 무리하지 않고 시내 구경하면서 편하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다음 8일 차에는 이제 그 제네바 연안이지만은 로잔, 브베, 몽트레라는 그 제네바 근방 레마노 주변을 이제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숙소가 이제 제네바 공항 근처라서 제네바를 들르지 않고 그냥 공항에서 바로 기차를 타니까 시내를 갈 필요 없이 이제 가서 편리했죠. 로자는 그 대성당하고 이제 호숫가 전착장 근처를 걸어봤는데 제네바보다는 이제 청정한 느낌이었고, 근데 제네바도 약간의 그 언덕의 구도심이 있지만은 로자는 그보다 이제 경사가 좀 더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베에서 이제 몽트레까지는 기차를 타지 않고 레만 호숫가를 구경하면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뭐 스위스 어디나 다 그렇지만 시골이라기보다 아주 품격 있는 휴양지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몽트레 수변가에는 꽃과 미술 조각품이 아주 즐비해서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몽트레에서는 그 브리그까지 기차로 가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제 알프스가 두 겹살로 되어 있다는데 그 사이에 골짜기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골짜기가 뭐 특별한 관광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이에 그쪽을 지나치면서 알프스 산맥을 한번 이해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통근 기차를 타고 가서 하교 기차, 퇴근 기차를 타고 돌아왔는데 이쪽 그 레마노 주변은 한마디로 해서 프랑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프랑스 지역하고 독일 지역하고 다른 게 슈퍼에서 맥주를 프랑스에서는 팔질 않아요. 그래서 제네바에서도 아마 맥주를 팔지 않았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 여행을 결산을 해보면 스위스는 이탈리아 또 프랑스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럽을 딱 한 대만 관광해야 된다면은 스위스가 제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9일차는 그 루체른 골든 패스 라인, 몽트레에서 루체른 가는 그런 골든 패스 라인을 타봤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일찍 몽트레로 이동해서 몽트레에서 루체른까지 이용하는 알프스 종단 열차를 탔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특별한 거 관광 열차라기보다는 특단한 통유리를 만들어서 일반 열차와 이제 다르게 이제 편의를 제공한 것이고, 산지에 사는 그 가니 시민들도 가니역에서 탑승을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일본 오지 여행할 때 그 산악 열차와 같은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알프스의 그 속살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체른에 도착해서는 숙소가 이제 다시 취리 쪽에 있으니까 이제 여행 짐을 갖다 보관소에 맡기고 나서 이제 루체른을 이제 천천히 구경을 했는데, 루체른은
설산, 눈산하고 산림, 호수가 어우러진 아주 멋진 도시였고요. 그 호숫가에서는 또 알프스 연봉이 다 보일 수가 있어서 도시 중에서는 경관이 제일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방문하려면 스위스가 제일 낫고 한 군데 방문하려면 스위스 중에 한 도시만 방문한다면 루체른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성벽에서 내려보고 그러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취리로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갔는데 닿습니다. 그래서 그 10일차에는 그 장크트 갈렌이라고 북동부 이제 동쪽으로 이제 다시 이동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렐리콘 거기 이제 그 역에 가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그 장크트 갈렌이라는 기차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대성당하고 수도원 이런 쪽으로 봤는데 여기는 이제 뭐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독일어권이라서 오스트리아와 가까운 건 독일 도시 같은 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귀국을 해야 되는데 공항에서 좀 정리하고 한눈 파느라고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다시 또 호텔로 들어와가지고 또 다음 주 화요일날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그날이 다음 화요일날이나 비행기가 있다 해서 또 며칠 더 묵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일차는 이제 못 가본데 중북 서북 그러니까 라쇼드퐁 그다음 뉴사텔 무어텐 프리브르라는 데를 이제 갔습니다. 라쇼드퐁이라는 데는 이제 고지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전망대 카페에서 시까지 둘러봤는데 여기는 원래 시계 산업의 이제 중심지라고 합니다. 그 일요일인데도 뭐 거리가 어찌나 깨끗한지 쓰레기 하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르꼬르비지에가 태어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뉴샤텔이라는 곳은 역시 또 이쪽의 중심 지역인데 호수가에 이제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고 호수가 아주 바다처럼 에메랄드 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안개가 껴서 멀리 알프스 산맥은 잘 보이지 않았고요. 무어테는 그 작은 시골이었지만 옛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호젓한 관광지였습니다. 그날 그러나 각권은 프리브르였는데요. 그 계곡 절벽 아래 구도심이 있었고 그 위에는 현대식 아파트, 그 위에는 또 이제 뭐 또 목장이 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품격이 있고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돌아오는 기차는 이제 베른에서 취리 공항 쪽을 이쪽을 탔는데 일요일이라서 이제 10,000원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제네바에서 취리까지 가는 베른을 거쳐 취리 가는 장크트 갈렌 그러니까 이쪽이 그 상부의 횡단 노선이 스위스로 치면 이제 경부 고속도로에 해당합니다. 왜냐면 뭐 아래쪽은 다 알프스 쪽 저 산맥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뭐 도시 근처에도 뭐 숲과 초원이 펼쳐져 있어서 도대체 스위스는 어떻게 해서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됐을까 하는 뭐 궁금증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12일차는 루체른 근방의 필라투스, 티틀리스, 그다음에 유람선을 한번 탑승했습니다. 필라투스하고 티틀리스 전망대를 각각 반나절씩 걸려서 이제 탐방을 했습니다. 필라투스는 그 루체른 전경을 아주 그 훌륭하게 보여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티틀리스는 그 이쪽 융프라우 이쪽 그 산맥 그 쪽에 맨 이쪽에 왼쪽에 있어서 특이하게도 이제 그 루체른에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데 눈을 볼 수 있고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융프라우에서 눈을 못 봤던 걸 여기서 이제 산맥에서 그 알프스 연봉을 볼 수 있고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체른에 들어와서는 그 루체른 호수 거기를 이제 유람선을 처음 한번 타봤습니다. 그리고 13일차 들어가서는 이제 라인 폭포를 이제 구경을 했습니다. 그 북부의 그 샤프하우젠이라는 데서 라인 폭포를 구경했는데 이 지역은 이제 독일 국경으로 볼록 튀어나온 곳에 튀어나와 있는 그런 쪽 지역이었습니다. 그 폭포가 이제 뭐 겉에서 보면 아주 거창하지 않은데 가까이서 보면은요 그런 나름대로 운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근방에 빈터토라는 도시를 방문했었는데 역시 여기도 이제 작은 도시는 아니고 꽤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리를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가지를 구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 박물관들에서 이제 여행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여행을 뭐 정리를 해보면은 작년에 2월에 이제 인도를 구정 때 인도를 다녀왔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좀 지저분하다 할까요? 그런 나라하고 가장 깨끗한 나라 스위스로 와서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비교가 됐죠. 한 곳은 스위스는 너무 깨끗하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스위스는 한 인구가 한 800만 명에서 남한의 절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가장 큰 여행의 수확이라고 그러면 알프스가 도대체 어떻게 된 곳인가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한마디로 보면 태백산맥하고 비교해 봤을 때 태백산맥은 종단의 두께 같은 경우는 평창에서 이제 강릉 정도가 이제 두께라고 그러면 스위스의 알프스는 서울 두께가 서울에서 강릉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무수한 봉우리가 에워싸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두께를 좀 체감하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수가 발달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하천과 호수가 좀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데 댐을 막아서 이제 호수를 이렇게 하는 데인데 맹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꼭 그런 호수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위스가 왜 이렇게 작은 나라인데도 연방제가 됐을까 하는데 역시 이제 산이 많고 이런데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역시 실감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스위스는 다른 것보다 미적 관광이 세련돼서 디자인이 무척 발달한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내가 스위스는 아마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은 꼭 한 번 정도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좋은 인상을 갖고 귀국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추석 연휴 기간에 한번 작년에 갔던 여행지를 한번 회고를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